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입니다.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대한 뇌졸중 학회에서 이제 그 비욘디 채널과 함께 협업해서 3시간 동안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연속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을 맡게 되었고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의 배정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자인병원에서 신경과 진료를 맡고 있는 유준상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제 뇌졸중의 개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증상과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유준상 선생님께서 이어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좋습니다. 예, 우선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이제 보면은 이제 뇌졸중 한자 어죠. 보면 옛날 말로 이제 중풍이라고도 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요 졸자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졸도할 때 그런 졸자가 될 것이고요. 중은 이제 가운데 중자인데 맞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할 때 중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맞았다. 뭐를 맞았느냐? 이제 풍은 이제 풍사라고 해서 뭐 바람이 병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사실 뇌졸중은 바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개념이어가지고 지금의 적절한 개념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제 풍을 갑자기 맞았다. 뇌에 이게 뇌졸중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스트로크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세레브로는 뇌란 뜻이고 바스큘라는 혈관, 액시던트는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뇌에 혈관에 사건이 일어났다. 사실 이것이 이 뇌졸중의 기전과 가장 맞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WHO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1970년대엔 뇌혈관 원인에 의한 뇌기능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최근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혈관 원인으로 뇌기능 장애가 갑자기 발생한 것.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뇌혈관 문제로 뇌기능에 장애가 생겼다. 갑자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사실은 전조 증상이 없죠. 이제 제가 거창하게 제목은 사실은 증상과 전조 증상을 쓰긴 했는데 전조 증상은 보통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병률이 높은 것이고, 그래서 세계 뇌졸중의 날이라는 것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뭐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뇌졸중 등록 사업 해가지고 이제 국내 이제 뇌졸중 환자의 어떤 역학 같은 것도 같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이 어떻게 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로크 팩트 시트 해가지고 뭐 매년 이렇게 보고서도 발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뇌졸중으로 입원해서 일상생활에 제약 없이 태어나는 게 한 44%, 절반이 사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 장애 수준이 이제 나 혼자 힘들다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다라는 게 38%나 넘는 정도로 사실은 꽤 좀 치명적인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란 무엇이냐 앞에 얘기하긴 했지만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뇌혈관 문제라는 것입니다. 뇌졸중. 그냥 뇌가 어떻게 됐다가 아니고 뇌혈관 문제로 뇌가 망가진 것이고요. 혈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막혔다, 터졌다. 막힌 것이 뇌경색, 터진 것이 뇌출혈.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손상돼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뇌가 이렇게 손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뇌경색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사실 뭐 뇌경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혈관이 막히면 그 순간 뇌가 바로 죽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힌 순간부터 뇌가 이제 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혈관이 재개통이 돼서 그 죽어가던 세포의 혈류가 공급이 되면은 다시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뇌경색 증상들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고 이게 실제로 뇌경색으로 완전히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괜찮아진 상태이긴 한데 이게 문제는
다시 또 뇌경색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이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 혈관이 터져서 이제 뇌세포가 손상이 된 것이고 이렇게 혈관이 팡 터지면서 여기 이제 피떡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뇌출혈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은 얘기했듯이 이게 결국 뇌세포들이 피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에너지원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죽습니다. 세포들이 이렇게 죽는 것이 CT, MRI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혈관이 터지면은 이제 피가 이렇게 새는 거죠. 새면 역시 손상을 일으키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제 뇌경색은 세포가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못 받아서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라면요. 출혈은 이제 뇌 안에 피떡이 생기면서 이제 어떤 뇌세포들을 짓누르기도 하고 물론 그걸 직접적인 바로 이 세포 손상이 가기도 하는데 이제 출혈로 인해서 뇌세포들이 이제 2차적인 막 눌리기도 하고 뭐 수두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2차, 3차적인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응급질환이고요. 뇌경색의 원인은 혈관 자체가 이게 찌꺼기가 끼면서 동맥경화증, 뭐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혈관 자체는 멀쩡한데 심장 같은 데서 혈전이 툭 떨어져 올라와서 혈관을 확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색전증이 뇌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출혈 터지는 것은 이제 고혈압에 의해서 작은 혈관이 이게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뇌 동맥류 꽈리라고도 하죠. 혈관이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풍선이 우리 바람 계속 불면 점점점 커지다가 팡 터지는 것처럼 이 뇌 동맥류가 생겼을 때 여기에 점점 압력이 가해지다가 어느 순간 터지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유준상 교수님께서 잠깐 다뤄주실 것인데 요 출혈이 완전히 터지기 전에 찔끔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주 위험한 두통으로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뇌 영상 촬영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CT가 있겠죠. 이렇게 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출혈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출혈이 아닌 뇌경색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금 이제 뚜렷하게 잘 안 나오는데 이러면 우리가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혈관을 본 거고요. 머리가 여기 있고 심장에서 경동맥 오른쪽 왼쪽에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혈관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센터에 따라서는 뇌 관류 CT라 그래가지고 이미 죽은 뇌세포와 죽어가고 있는 뇌세포를 구분해서 보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는 뇌세포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치료 대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는 역시 통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거고 뇌경색에서 사실 MRI가 더 좋습니다. 출혈은 CT로도 충분한데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좀 완전 다르죠. 의료진들이 그 환자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이때부터는 거의 이제 시술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인데요. 사타구니로 이제 혈관이 들어가서 카테터가 혈관 내로 슉 올라가서 이렇게 혈관을 보면서 필요하면은 혈관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시술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빠른 진단이 필수적이겠죠. 근데 빠른 진단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일단 빨리 오셔야죠, 병원에. 병원에 오시지 않으면은 이제 그 뒤에 어떤 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자, 이 아까 말한 이제 우리 뇌졸중 등록 사업에서 연례 보고서인데요. 3.5시간 이내 방문한 게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24시간 이내 방문은 67.3%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0년 동안 사실 병원 도착 시간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걸로 이제 연구 논문도 발표한 게 있었는데 국내에서 생각보다 이게 병원 도착 시간이 크게 앞당겨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뭐 다양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자고 나면 괜찮으시겠죠. 실제 자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구급차를 부르는 것 좀 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응급실 가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는라서 갈팡질팡 좀 엉뚱한 데 사실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무조건 병원을 찾는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 진짜로 뭐 사실 별거 아닌 걸로 오셔가지고 괜히 조금 뭐 시간 뺏기고 고생하고 뭐 돈도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뇌졸중과 무관한 증상으로 119 신고하고 응급실 오시는 경우도 보다 보면 꽤 많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적절하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 이제 저희 뇌졸중 학회에서 뇌졸중 센터 인증 병원이라는 것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되게 여러 곳이 많고 사실 여기로 가면은 모든 뇌졸중 치료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언제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 그리고 증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뇌졸중 증상을 한마디로 하면은 갑자기가 포인트입니다.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갑자기가 중요합니다. 천천히가 아니고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 이런 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증상. 되게 애매한 증상들이 있는데 손발이 차갑다, 저리다, 뒷목이 뻐근하다, 얘가 실룩실룩거린다, 손이 떨린다. 대부분은 뇌졸중이 아니죠. 사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꽤 있죠. 많죠. 그래서 저도 진료 보내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뇌졸중인지 아닌지 판단이 사실 어려워요. 저희에서 항상 고민인 게 무턱대고 언제 오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좀 비교적 이 정도면 확실하게 뇌졸중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것들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우선 안면마비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갑자기 생긴 증상의 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웃음을 지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 했을 때 한쪽이 삐뚤어진다. 이제 이게 갑자기 생겼을 때는 이제 어떤 뇌혈관 문제로 인한 안면마비, 즉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팔다리 마비, 반신마비 되겠죠. 이제 얼굴, 팔, 다리, 몸 전체가 갑자기 한쪽으로 탁 떨어질 때, 뭐 갑자기 수저 들고 있다가 툭 떨어지고 물병을 쥐어야 되는데 툭 놓치고 이런 것들 자꾸 반복. 갑자기 생기면 역시 반신마비를 의심하고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고요. 뭐 자가 진단법에서 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했는데 한쪽이 이렇게 뭐 자꾸 떨어진다 내지는 이쪽으로 할게요. 떨어진다 내지는 이렇게 막 뒤집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신마비 증상이고, 좀 정확히는 이렇게 일부러 불편한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자꾸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뇌졸중의 사인이 될 것이고, 혹은 이렇게 물건을 꽉 쥐는데 혹은 손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양손의 악력이 차이가 난다.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생긴 증상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뭐 한 달 전부터 조금씩 그렇습니다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뇌졸중이 아닌데요. 사실 어려운 건 가끔씩 그 중에서도 진짜 뇌졸중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좀 진단의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언어장애,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고 갑자기 말하다가 말을 못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말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저는 딴소리 한다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생기면은 이제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갑자기 한쪽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또 기타 위험 사인으로 갑자기 한쪽 혹은 양쪽 눈에 시각의 장애가 생긴다니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반냉이라서 반쪽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갑자기 생긴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되고요. 이제 갑자기 뭐 걷기 힘들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다. 좀 애매한 포인트이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경험한다. 사실 이석증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유준상 선생님께 좀 잘 말씀해 주실 거고, 특별한 이유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 역시 갑자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유준상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나면은 즉시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 아까 제가 뇌졸중 센터 말씀드렸는데 뇌졸중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다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119 연락드리면 119에서 알아서 잘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반쪽 증상, 편마비라고 하죠. 입이 한쪽만 돌아간다. 한쪽 팔다리 마비된다. 그다음에 갑자기 언어장애 생긴다. 갑자기 못 걷고 갑자기 말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뇌졸중의 증상이고요. 기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뇌는 좌방구, 우방구가 있고 혈관이 양쪽으로 나가거든요. 한쪽 혈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이 동시에 생기기보다는 한쪽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한쪽 뇌가 손상을 받는 거고, 그러면은 보통 반대쪽 증상, 오른쪽 손상받으면 왼쪽 편마비 같은 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마비 증상이 대표적인 이 뇌졸중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을 때 아까 제가 일과성 허혈 발작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혈류가 통하게 되면 뇌세포가 살아나거든요. 이럴 때 현상을 우리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고, 이것은 대표적인 뇌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됐는데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럼
됐다 하고 집에서 볼 게 아니고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뒤로부터는 유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두통과 어지럼증이고요. 뇌졸중의 날인데 왜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을 얘기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상당 부분 두통과 어지럼증이 뇌졸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경과 외래에서 볼 때 신경과 외래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잘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질환들을 본다. 첫 번째는 뇌졸중이죠. 뇌졸중인데 사실 아마 백원중 교수님도 동의하실 거고 많은 신경과 선생님들이 동의하시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많이 오시게 되고요. 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나 머리가 아픈데 어지러운데 혹시 이거 뇌졸중 아니냐? 머리에 뭐 문제 있는 것 같다. 걱정된다. 지금 벌써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두통 때문에 지금 질문을 올리셨는데 뇌졸중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 이렇게 올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신경과 외래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인데 제일 두통과 어지럼증이 이제 혹시 뇌졸중 때문일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 두 가지 대해서는 제가 한번 꼭 집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뇌졸중과 연관지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사실 대부분은 양성이에요. 괜찮습니다. 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위험하지 않고 1차적인 그런 두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두통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두통 자주 있는 편인데, 특히 외래로 오시는 경우들은 이제 더 양성인 경우들이 많고요. 크게 나누자면 1차성 두통 아니면 2차성 두통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1차성 두통이라는 거는 뭐 CT나 MR을 찍었을 때 큰 이상 없고 별 문제 없이 이제 첫 번째로 오는 그런 두통인 거고요. 2차성 두통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두통이 되겠죠. 뇌졸중이라던가 뭐 뇌출혈, 뇌경색 때문에 생기는 두통, 뇌 종양 때문에 생기는 두통, 뭐 뇌염증, 뇌수막염 등등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일 텐데 당연히 저희 신경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2차성 두통을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차성 두통인지 2차성 두통인지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2차성 두통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뇌졸중도 포함되어 있는데 뇌졸중 말고도 또 다른 위험한 두통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뇌졸중의 날인 만큼 좀 뇌졸중에 집중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경과 의사들의 제일 큰 역할은 위험한 두통을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위험한 두통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증상들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9년도 자료인데요. 이건 기관마다 다를 거고 이제 어떤 곳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응급실에서의 두통 환자분들 왔을 때의 그 이제 유병률 이제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유병률을 본 건데 요 기관에서는 6대4 정도로 해서 6 정도가 이제 원발 두통 아까 말씀드렸던 1차성 두통이 많았었고요. 응급실이라 하더라도 보통 대부분은 이제 반절 이상은 1차성 두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40% 정도는 2차성 두통, 이제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두통이었고요. 그 중에서 상당수는 전신 감염증. 예를 들면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독감을 심하게 걸리거나 감기가 심하게 걸려도 머리가 심하게 아플 수 있거든요. 전신 감염, 염증이 있어도 이렇게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 상당수 있었고 보통 이제 신우신염, 콩팥염 있을 때도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다른 폐렴이 있거나 그럴 때도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감별을 해야겠죠. 물론 이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뇌졸중에 이제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뇌졸중을 보면 대충 한 10% 정도 두통으로 엄청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까지 오실 분들 대상으로 봤을 때 10%는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뇌졸중이었다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영상을 찍고 언제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하고 언제 의료적인 진료를 권해야 될지 이제 신경과 의사 선생님마다 각자 보시는 기준이 다를 거고요. 이제 각자 쓰는 이제 그런 기준표가 다 있긴 할 텐데 보통은 저희가 레드 플렉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적기 신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면 깃발, 빨간 깃발을 이렇게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진료를 빨리 보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검사를 권유하거나 하는 경우고요. 설명드리기 앞서서 요거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과 의사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나 여기 해당되는 게 있는데 왜 저희 선생님은 이런 걸 권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기관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런 위험한 사인들이 보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두통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거기 안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건 너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벼락성 두통. 아까 배정훈 교수님께서도 뇌졸중의 증상을 갑자기 이제 생기는 증상으로 얘기했는데 두통 자체도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두통. 빠른 시간 내로 수분 내로 올라오는 최고조까지 올라오는 그런 두통을 저희가 벼락성 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벼락이 우르르 쾅쾅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두통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두통 같은 경우는 절대 지켜보지 말고 그냥 타이레를 먹고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병원 진료를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추가 검사를 권유할 때는 위험 요인이 많은 그런 환자군에서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 있을 때도 저는 보통 영상을 권유합니다. 이 적기 신호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떤 건지 좀 찾아보면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그냥 한글로 제가 좀 번역해 놓은 거고요. 당연히 이것보다 더 추가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진료를 좀 빨리 보면 좋겠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걸 다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해당되는 거 없으니까 그럼 안전하네. 병원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를 다치거나 이제 목을 다치고 나서 생긴 두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긴장하고 봐야겠죠. 손상이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큰 교통사고도 될 수 있고, 막 크게 부딪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뭐 카이로프랙틱이라던가, 뭐 추나요법이라던가, 크게 이제 심하게 뭐 마사지를 한다던가,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하면서 생긴 두통도 저희는 좀 의미 있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만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양상의, 새로운 시작의 두통. 아까 질문에서도 몇 달째 비슷한 양상의 두통이 지속된다고 질문에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겪었던 두통이랑 다르게 뭔가 오늘 두통은 아예 다른 양상이다. 너무 심하게 아프고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다. 그런 양상이라면 이건 역시 진료가 필요할 수 있고, 아까 방금 또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팠던 두통, 최악의 두통이다. 이런 것도 역시 진료를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갑작스러운 두통, 다른 말로 벼락성 두통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수분 내로 최고조의 그 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두통은 진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래 것도 항상 확인해 보는데, 저는 진료 볼 때 항상 헛기침이나 발살발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발살발하는 거는 이제 뱃단전 내에 숨을 참고 합! 이렇게 힘 줘보라고, 뱃단전에 힘을 줘보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두통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건 없는지 저는 항상 확인을 하고요. 그거 했을 때 조금씩은 나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거 했을 때 너무 심하게 아파지거나 견디지 못하게 되거나 눈을 찌푸리거나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영상을 전 추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그리고 성행위에 의해서 악화되는 그런 두통도 저희는 검사를 보통 진행하는 편이고요. 자세에 따라서 누워있으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못 누워있겠다. 아니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일어나 있을 수가 없다. 누워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에 따른 변화된 두통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산후기에서 생기는 두통도 역시 그렇고요. 50세 이상에서의 새로운 두통도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검사를 권유하고 있고요.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마 응급실로 오실 거예요. 뭐 발작을 하신다든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의식이 처진다든지, 위압감이 있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눈의 시야의 한쪽 부분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도 두통이랑 같이 동반되면 이거는 검사를 해야 되는 두통이고요. 이건 뇌졸중이랑 관련은 크게 없을 수 있겠지만 전신 증상 있는 두통, 열이 난다던가 체중이 감소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이거는 뇌졸중이랑은 관련 없을 수 있어도 위험한 두통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꼭 오라고 말씀드리고요. 2차성 원인이 있는 두통도 예를 들어 원래 기존에 암이 있으시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 아니면 면역 저하 상태거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뭐 호르몬제를 드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의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보통 CT, MRI 이런 것들을 비중적으로 하고요. 응급실 가시면 CT랑 MRI 기본적인 걸 해서 뇌출혈과 뇌 경색을 감별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많은 경우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신경과 외래를 잡아주시거나 신경외과 외래를 잡아주시게 될 텐데, 요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CT, MRI가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혈관 검사도 해야 될 수 있고, 필요하면 뇌척색 검사, 아니면 뭐 정맥 검사라던가 필요하면 아까 배정원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혈관 조영술까지 해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응급실 갔는데 CT, MRI 괜찮아서 그냥 머리가 계속 아프고 더 심해졌지만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응급실 사는 보통 검사들은 기본적인 CT, MRI, 그거는 왜냐면 응급실에서는 응급질환을 감별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 뇌출혈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혈관 검사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괜찮다 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꼭 신경과로 오셔야 되겠고요. 다른 안구검진이나 피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저번 주에 저희 병원 왔던 환자분인데 30대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엄청 극심한 두통이 있었고 경부 강직감, 목 강직감이 있었는데 찍었더니 지주막하 출혈이 이렇게 관찰됐었고요. 봤더니 이거 CT 혈관 검사에서 이렇게 뇌과리가 관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술을 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나이랑 관련 없이 난생 처음 겪는 두통, 벼락성 두통, 너무 심한 두통,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있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응급실을 꼭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랑 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사실 대부분 앞에 들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뇌졸중이랑 연관 있는 증상은 뭐냐면 아까 배정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뇌졸중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뇌졸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해야겠죠. 한쪽 평마비, 감각 이상, 구음장애, 언어장애, 삼킴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두통이랑 무관하게 뇌졸중이 의심되기 때문에 검사를 반영해야 되는 거고 응급실로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력 저하가 생긴다던가 한쪽 눈이든 양쪽 눈이든 시야 결손이 생긴다던가 양눈에 뭐 오른쪽, 왼쪽 혹은 밑에 위에 이렇게 커튼 치듯이 이렇게 온다던가 했을 때도 역시 이건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요. 발작, 의식 변화가 있을 때도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겠죠. 위험 요소가 있는 환자분들에서 두통도 저희는 조금 긴장하면서 봅니다. 고령의 환자분이라던가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경막하 출혈 같은 그런 출혈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봐야 되고요. 음주력이 많이 드시는 분들,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출혈성 경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잘 봐야 될 거고, 외상력이 있었거나 심뇌혈관계 위험 요인, 혈압, 당뇨, 고지혈증,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시거나 기존 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고 출혈 경향성이 있는 항응고제를 드시거나 그런 약제를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 역시 조심 있게 봐야겠죠. 그리고 위험한 두통 양상, 아까 적기 신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벼락성 두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면 경부 강직 동반했을 때도 저는 꼭 병원을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목 디스크 같은 그런 목 뻐적지근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목이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거나 누워있을 때 고개를 들거나 했을 때 목이 너무 뻣뻣해지면서 등까지 아프거나 등까지 땡기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두통이 심하다 그랬을 때는 뇌막 자극 징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출혈일 수도 있고 지주막하 출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뇌수막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병원을 빨리 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팁들을 사용하면서 위험한 두통들이 어떤 걸지 좀 판단해 보는 편인데 혹시 배정우 교수님은 개인적인 팁이 있거나 더 주의 깊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벼락 두통, 저는 그걸 가장 포인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운동할 때 그 정도 말고는 사실은 그 정도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는 급하진 않다. 사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통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사실 아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증상들 또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어가지고요. 요 아래 증상 표현한 것들은 제가 그냥 진료 보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빈혈기가 있다, 어지럽다, 띵하다, 그냥 머리가 무겁다, 골이 아프다, 그냥 모르겠다, 머리가 멍한 것 같다, 구름이 낀 것 같다,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다, 팽팽 돈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진료 볼 때 조금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아프지 않아도 그냥 생리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높이 올라가면 막 어지럽고 그럴 수 있겠죠. 차멀미, 배멀미, 비행기 멀미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상황에서 멀미를 하면서 메스껍고 어지럽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놀이기구 못 타시는 분들은 놀이기구 탈 때도 그럴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병적 어지럼증, 아파서 생기는 어지럼증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일단은 전정성 어지럼증, 귀와 뇌에서 이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전정성 어지럼증이 있고 그게 아닌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 어지럼증, 전정성 어지럼증의 차이를 굳이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보통 전정성 어지럼증은 좀 팽팽 돈다 아니면 땅이 꺼진다, 땅이 돈다, 뇌가 돈다. 즉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 이 현재 상태, 그거에 대한 교란이 생기면서 내가 막 움직이는 것 같다, 땅이 움직이는 것 같다,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보통 전정성 어지럼증 특징이고요. 비전정성 어지럼증은 그냥 띵하다, 그냥 뭔가 아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보통 많은 편입니다. 혈압이 낮다든지 혈당이 낮다든지 빈혈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을 때도 이렇게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의 관심사는 이제 전정성 어지럼증에서 귀에 문제가 있는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 이석증이라던가 등등 있는데 그거보다는 뇌졸중과 관련 있는 중추성 어지럼증 요거에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싶은 거고요. 중추성 전정성 어지럼증은 보통 뇌졸중 때문에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감별하고 어떤 검사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보면서 이렇게 검진을 했을 때 위험한 소견들이 보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때 CT나 MRI를 권유하게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좀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검사가 가능하겠지만 뭐 청력 검사, 냉온수 교차 검사 저는 하진 않지만 평형 기능 검사, 뭐 혈액 검사, 심장 검사 할 수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건 CT, MR 같은 머리 영상 검사가 있을 겁니다. 뇌졸중이랑 연관시켜서 어떤 어지럼증이 특히 뇌졸중을 시사하는 바냐? 이것도 첫 번째는 제일 아까 배정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건 뇌졸중이 의심되는 어지럼증이겠죠. 한측 편마비, 한측으로 생기는 감각 이상, 구음장애, 언어장애, 삼킴장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배정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증상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거는 이 두통이 있든 어지럼증이 있든 이것만 있어도 그냥 뇌졸중 의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제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두통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력 저하가 생기거나 시야 결점이 생기거나 어지럼증 때는 특히 복시가 생긴 분들도 있어요. 사물이 막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위아래로 겹쳐 보일 수도 있고 양옆으로 겹쳐 보일 수도 있고 그럴 때 한눈을 가리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양눈으로 봤을 때만 겹쳐 보인다. 그러면서 어지럽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을 오셔야 될 거고요. 한쪽 눈만 이렇게 처지는 안검 하수가 있다던가 발작, 의식 변화가 있다던가 하면 당연히 병원을 바로 오셔야 되고요. 중추성 안진이 동반된 어지럼증은 당연히 위험한 건데 이거는 사실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은 알기 어려워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학적 검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대충 보호자분이 봤는데 막 눈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안진도 있지만 그거를 감별하는 거는 사실 의료진이 아니고선 알기가 어려워서 뭔가 눈 떨리는 게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바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자분들이 알거나 환자분이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보통 이제 체간실조, 보행실조, 그리고 갑자기 한쪽으로 생기는 청력 저하가 있을 때는 이런 어지럼증이 있으면 바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청력 저하는 말이 쉬운데 체간실조, 보행실조가 좀 어렵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쓰는 팁은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등을 떼고 이렇게 뒤태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손도 이렇게 앞으로 내밀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좀 버텨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눈을 뜨고 있으면 눈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자꾸 교정을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눈을 감으면 그 보선 기전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넘어지게 되거나 자꾸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생기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일단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요. 보행실조라는 거는 걸음을 시키면서 가만히 서 있게 시키면서 일자 걸음을 시키면서 한쪽으로 넘어지는지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하다가 괜히 낙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의심되거나 그러면 너무 무리해서 검사를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병원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막 보행실조가 있는지 보시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더 큰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있는 어지럼증이면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써 있는 거는 조금 비교적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보는 그런 증상들인데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몸 움직임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수십 초 정도 발생하다가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좀 가라앉는 것 같다. 근데 또 가라앉았다가 움직이면 또 팽팽 돌고 또 가라앉았다가 움직이면 또 팽팽 돌고 가라앉고 이런 양상이면 보통은 어지럼증은 위험한 어지럼증이 아닐 가능성이 대소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고 움직임에 의해서 짧은 시간 유지되는 어지럼증은 보통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 가능성이 높고요. 많은 분들이 오심구토가 있으면 위험한 어지럼증, 오심구토가 없으면 안전한 어지럼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심구토는 그냥 생길 수 있어요. 멀미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걸로 중증도를 파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지럼증이 유발된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어지럽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안전한 경우도 있겠지만 위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전하게 병원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바로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을 때, 서 있을 때, 걸을 때 자꾸 왼쪽으로 건다. 오른쪽으로 걷는다. 어떤 분들은 운전할 때도 자꾸 한쪽으로 쏠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운전할 때 쏠려서 왼쪽 차를 다 긁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매우 안 좋은 사인이 될 수 있겠죠. 그때는 당연히 운전도 해서는 안 되지만 자꾸 한쪽으로 편향이 생기는 거는 좋은 사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혹시 배종현 교수님께서는 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어지럼증 보는 팁이 있으실까요? 어지럼증이요? 글쎄요. 보통 사실 갑자기 어지럽다 해서는 첫 번째로 감별할 건 보통 이석증이고 그다음에 저는 간단하게 저도 뭐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알기가 어렵기는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어렵지만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거나 너무 증상 심하면 안전한 어지럼증을 하더라도 그냥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통과 어지럼증을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뇌졸중과 엮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에 뇌졸중의 치료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받아서 이 내용도 좀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제가 비욘드에서 9월 17일 날 발표한 내용이 있긴 한데 진단과 치료 내용이 있어서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9월 17일 비욘드 자료 보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진단 치료를 담당한 부분이 있고요. 치료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뇌졸중의 치료는 아까 배정훈 교수님께서도 나눠주셨듯이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 신경과는 이제 뇌경색을 주로 보다 보니까 뇌경색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뇌경색의 치료는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이 네 가지 치료를 진행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초급성기 치료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이거는 혈관을 재개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혈관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재관류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를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를 저희가 초급성기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모든 분들 다 할 수는 없어요. 일찍 오시는 분들, 그리고 가능한 분들만 저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 절대 못 하고요. 일찍 오시는 분들 한해서 피검사도 괜찮고 영상소견도 이에 맞고 환자분 기저질환 등등 고려했을 때 가능하면 여기에 이걸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 아니면 초급성기 치료를 했다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급성기 치료, 원인 평가, 재활 치료를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이거 뚫을 거 아니면 그냥 집에서 보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급성 뇌경색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일단 최소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권유드리는 이유가 뇌경색 생기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갑자기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뇌경색 범위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빠지더라도 그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액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원을 권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혈압과 당뇨를 저희가 원하는 수치로 조절을 또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뇌압 조절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감압수술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아니지만 이번 기간에 저희가 원인 평가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원인이 혹시 심장에서 날라왔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뇌졸중인데 왜 심장 검사를 하고 이상한 피 검사를 하고 그러느냐? 그거는 저희가 뇌졸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평생 써야 되는 약의 종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검사들도 입원해서 저희가 진행한다는 거고요. 급성기가 지나서 좀 안정기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재활치료를 이제 권유드리게 되는데 이미 생긴 후유증을 이미 죽은 세포에 의해서 생긴 증상들을 서서히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는 재활치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절대로 첫날에 생긴 그 증상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재활치료를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초급성기 치료는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치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맥혈전 용해제라고 해가지고 주사를 맞는 치료가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액틸라제라는 주사를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정맥으로 해서 주사를 천천히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막힌 혈전이 스르르 녹으면서 혈관이 뚫리고 그러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거고 왜 그럼 모든 분들을 주지 않느냐? 너무 늦은 분들이나 늦게 오신 분들 아니면 CT가 안 좋거나 피검사가 안 좋거나 하신 분들 다른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 한해서는 요걸 맞았을 때 오히려 뇌출혈이 생기거나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을 수 있는 분들만 드리고 있고요. 제일 못 맞게 되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늦게 오시는 거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요즘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까 배정훈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머리 혈관까지 관을 올리고 직접적으로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거죠. 스텐트를 넣던지 혈전을 뽑아내든지 해서 이렇게 막혀있는 혈관을 이렇게 뚫어주는 거. 이것도 모든 분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뚫었을 때 오히려 반대로 뇌출혈이 생기고 할 수 있고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경우 꼭 필요한 경우만 하게 되는 거고요. 못하게 되는 경우에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늦게 오셔서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오시면 되겠습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종류의 뇌출혈이 있는데요. 뇌내출혈도 있고 지주막하 출혈, 경막외출혈, 경막하 출혈 여러 가지 출혈들이 있는데 이 출혈들의 종류에 따라서 다 이렇게 상이하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약물 치료하는 병, 뇌출혈은 수술하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뇌출혈도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하고 나서 원인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출혈 정도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수술 없이 약물 치료, 수액 치료, 주사 치료, 뇌압 치료만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보고 치료를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에서도 동맥류 같은 경우는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시술적 치료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병원에 오셔서 평가를 받고 빨리 처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좀 시간적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뇌졸중의 치료, 뇌경색과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좀 나누었고요. 혹시 배정훈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좋은 설명이 있어서 더 추가할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뇌졸중의 치료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댓글들이 좀 와서요. 일단은 관련된 거 저희가 적당히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지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고지혈증 있던 사람이 20, 30대부터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먹으면 뇌졸중 발병률이 많이 떨어질까요? 일단은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고지혈증 약은 기본적으로 뇌 경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방적 약물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20, 30대부터 반드시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환자마다 되게 다르고요. 이제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도 나이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럼 20, 30대부터 필요 없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어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던가 어떤 제가 좀 타고난 소인이 이런 동맥경화증 같은 게 좀 유달리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젊은 나이부터 좀 강력한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면요.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은 젊은 나이부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유전상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아까 이 질문 보고 저도 좀 봤었는데 어머님께서 몇 달째 약한 두통, 눈 떨림이 지속된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뇌졸중 초기 증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아니면 목 디스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까 배정훈 교수님 슬라이드에도 나오긴 했었고 그때 눈 떨림 이런 거는 뇌졸중에 의한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도 발표했었고요. 저도 두통 부분에서 이제 이런 두통들은 보통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비슷한 양상의 그렇게 심하지 않은 두통이 우리우리하게 약간 미적지근하게 약간 뻗쳐오르듯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들은 보통은 위험한 두통은 아닌 가능성이 높고요. 눈떨림을 걱정하시는데 눈떨림은 되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증상이죠. 저도 되게 많이 있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많이 피곤해지거나 힘들거나 그러기만 해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만 해도 눈 근육은 아무래도 제일 작고 취약한 근육이다 보니까 눈부터 떨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거 증상 가지고 뇌졸중 초기 증상이니까 이건 바로 검사, MRI를 바로 찍어보자 하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도. 네, 상세 불명의 일거성 뇌혈 발작 중심성 어지럼증이 있어서 중심성 어지럼증 하면 중추성 어지럼증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약을 먹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두통이 심해지면 트라마돌 주사를 많이 맞아요. 상관이 없을까요? 질문이 조금 섞여 있어서 조금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일거성 뇌혈 발작이 있다는 거는 아까 배정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한쪽 팔다리가 약간 힘이 쭉 떨어진다던가 그런 게 있고 영상을 찍었을 때 그거를 설명할 만한 혈관성 병변이 있거나 그랬을 때 보통 저희가 일거성 뇌혈 발작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중추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위험한 어지럼증 의심됐을 때 이런 코드를 드리게 되는데 많은 경우는 그냥 중추성 어지럼증을 해가지고 이제 뇌 영양제라던가 그런 걸 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두통은 또 어지럼증이랑 또 다르게 또 있다고 하셨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지만 혹시 어지럼증과 두통이 계속 이렇게 동반되거나 그랬을 때는 요거와 같이 연관되는 그런 편두통 양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그런 편두통도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한번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뵈서 실제로 일거성 뇌혈 발작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중추성 어지럼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통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두통이 혹시 계속 어지럼증이랑 계속 동반된다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처치를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라마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약을 쓰는 게 안 좋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트라마돌이 결국에는 이제 나름 마약성 진통 성분이 좀 들어 있어서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만약에 환자분이 전정성 편두통이거나 그랬을 때는 좀 이런 걸 더 예방하거나 더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낮추거나 그런 약을 쓰는 것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요. 주변에 있는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성형외과에서 눈밑 성형수술 후 출혈이 생겨 재수술 이후 얼굴에 감각 이상이 들어 눈에 힘이 들어가서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신경과에서 뉴런틴 리버티를 복용하다가 중단했는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사실 저희 앞에 했던 강의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눈밑 성형 수술하고 나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그 후에 감각 이상이 있다, 당기고 뭐 힘이 들어가는 건데 정확한 사정을 말하기는 알 수 없으니까 조심스러운데 뇌 문제는 아닐 것이고 이제 뇌에서 얼굴로 가는 모종의 말초신경 쪽에 좀 문제가 생긴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꼭 신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조직이 또 다 이제 엮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뉴론틴과 리보트리라는 약은 그런 신경 전달에 좀 관여를 해가지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이고 약을 1년간 복용했다라는 것은 증상이 아마 1년 이상 있었다라는 말씀이실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경 회복 기간을 봤을 때 1년 이상 증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 뒤에 드라마틱한 호전은 잘 없긴 합니다. 뭐 조금 더 개선이 될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내 적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네, 유칼립투스 님이시고요. 저는 갱년기가 되면서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고 하면 머리가 시리고 저체온증이 오면 두통이 심해서 며칠 누워있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갱년기 여성분이신 것 같고요. 머리가 시리다는 건 결국 두피 쪽으로 가는 이제 혈류가 줄어들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통이 심해서 몇 날 누워있을 정도로 심한 두통, 뭐 이런 경우들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것만 봤을 때는 CT, MR 찍었을 때 큰 이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통 갱년기 때 좀 더 이렇게 이런 양상으로 심해지는 양상이 또 편두통이 또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편두통 때는 심한 두통이 생기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편두통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을 걸 예상해도 CT나 MRI 그리고 혈관까지는 저는 보통 검사를 해보는 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50세 이상의 새로운 양상의 두통 그리고 2주 이상 있는 두통 같은 경우는 한번 검사를 받아보면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도의 두통 이런 양상의 두통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겼다 하면 보통 이제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도 지금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2개에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CT, MR 찍었을 때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한테 오셨으면 그래도 안전하게 사진을 좀 찍어보자고 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만약 이상이 없었다면 저는 이제 그런 편두통 약제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먼저 해보고 조절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병원은 그래도 한번 가셔서 한 번도 머리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실 보면은 검사를 했을 때 뭐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사실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통이나 일단 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뇌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를 개설하긴 했는데 두통 어지럼증 환자 되게 많거든요. 어떠세요? 매우 많죠. 10분 오시면 8분 정도는 두통 어지럼증 환자분이신 것 같고요. 대부분은 걱정이 많이 돼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두통 어지럼증과 관련은 없을지언정 뭐가 또 발견된 경우도 분명히 많아서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또 동맥류나 협착, 경동맥 협착 같은 게 있으면 또 직접 시술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환자분도 오시고 우리도 적극적 검사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상담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머리와는 관련은 없지만 혹시 한 번도 찍어보신 적 없거나 그러면 한번 찍어보시는 건 저도 절대 말리진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대 때도 머리 사진 저는 직업병이죠.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20대 때도 한번 머리 사진 찍어봤고 저는 제 가족들, 주변 가족들도 다 머리 검사를 권유해서 다 찍어봤었는데 다행히 뭐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한번 찍어볼 정도로 머리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가 올라서 요거까지만 하고 근데 사실 저희 내용이랑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데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파킨슨병이랑 다계통 위축증은 초기 증상에서 차이가 있나요? 아마 이쪽으로 뭐 질환이 본인이나 주변에 있으시던가 해서 어떤 무슨 이유로든 좀 찾아보셔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초기 증상의 차이가 뭐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되게 애매한 표현이죠. 다계통 위축증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적으로 파킨슨 증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좀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다이어트 위축증은 파킨슨병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막 느리고 둔하고 떨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중심 못 잡고 뭐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초기 증상에서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극초기에는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다 계통이다 보니까 여러 계통에서의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특히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어가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엄청 심하던가 소변, 대변 쪽으로 해서 뭐 부전이 좀 심하던가 그런 증상들도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약을 들이면서 파킨슨병을 받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계통 위축증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 전문은 아니죠. 저희는 이제 뇌졸중 전문 쪽으로 보게 되는데 꼭 이거는 전문가 의견을 찾아뵙고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또 올라왔는데 이거 해주시죠. 네, 아까 머리 사진 얘기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MRI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환자분마다 달라요. 뭐 이거는 또 의사 선생님마다 권유하는 게 다를 거고요. 그건 또 병원 사정마다 다르겠죠. MRI가 구비되어 있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MRI를 권유할 수 있을 거고, CT가 더 잘 나오는 병원이라면 CT를 권유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얘기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저는 보통 젊은 분들이면, 그리고 크게 아주 의심되지 않는 분들이면 MRI는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 좀 비쌀 수 있으니까 CT로 해서 전 혈관까지 한번 좀 찍어다 보는 편이고요.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과거력이 좀 많거나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거나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하면 저는 한번 그냥 말씀드려서 MRI까지 권유드리는 편이기도 하고, 저희는 또 이거 진료 볼 때 이제 급여 조건 이런 걸 저희가 또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요. 이제 나라에서, 공단에서 정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MRI를 급여를 찍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조건들을 저희는 이제 숙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MRI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젊은 분들이면 그런 거 해당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MRI 찍는 게 가격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CT로 해서도 CT로 혈관까지 찍어서 보면 충분히 뇌과리라던가 뭐 아니면 뇌 혈관 기형이라던가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료를 보시고 그 병원에 맞춰서 검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우 교수님은 어떻게 검사하실까요? 사실 우리나라 진료 환경에서 이 보험 수가책이라는 것에 종속되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MRI, CT는 어떤 급여 기준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MRI 함부로 못 찍어요.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고, 이제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 돈 주고 내가 검사한다 가능해요. MRI, CT 다 찍을 수 있는데요. 사실 진료라는 거는 결국 이 보험 급여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나라에서 지원한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보험 그 건강 건보료라고 하죠. 그런 지원금을 받는 일반의 진료라면요, 결국 CT, MRI는 환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는 건강검진이나 이제 진료하더라도 순수 본인 부담 100%로 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MRI는 보통 뇌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머리 사진이라고 하면 뇌를 보는 게 있고 뇌 혈관을 보는 게 있는데, 혈관을 보는 거는 CT나 MRI나 보통은 큰 차이가 없고요.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뇌를 보는 데 있어서는 CT보다 MRI가 어지간해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런 두통을 유발할 만한 뇌 질환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통 같은 경우 CT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어지럼증은 조금 다릅니다. 워낙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MRI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진료의 영역에서는 결국 의사가 권하는 대로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질문을 다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배정훈 교수님과 함께 뇌졸중의 날을 해서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맞춰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